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해축팬 312화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스날과 리버풀의 FA컵 경기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실 이게 FA컵 64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FA컵 64강이면 되게 초반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네. 그럼에도 아스날과 리버풀이라는 상당히 빅매치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너무 일찍 만난 거 아니냐 네. 맞죠. 라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한 2주 전쯤이었죠. 저희가 리그 맞대결을 또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얘기도 덧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빠르게 살펴보자면, 아스날은 일단 제주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등 주요 공격진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넬슨, 하베르츠, 사카가 공격진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진첸코가 부상으로 빠져있었고 토미야스가 아시안컵 차출되면서 키비오르의 좌풀백 출전이 예상되었죠.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FA컵 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변화를 준 것 같긴 합니다. 네, 확실히. 맞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살라와 엔도가 아시안컵에 차출되었고, 소보슬라이가 부상에 빠진 것 외에는 사실 저는 생각보다 큰 공백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포를 오른쪽 윙어처럼 출전을 시켰고, 존스, 메갈리스터, 엘리엇의 중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반다이크가 이제 질병으로 이 경기를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콴사가 선발 출전하면서 메꾸게 되었죠. 근데 리버풀은 이제 빠진 선수가 많아서 그렇지 좀 할 수 있는 한은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구축한 게 아닌가. 저희가 사실 이게 라인업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이 경기를 리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공백이 있음에도 최선의 라인업을 가동을 하면서 좀 100% 끼리 맞붙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FA컵 경기긴 하지만 일단 이 이후에 좀 쉬는 맞아요. 기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팀 모두 좀 최선을 다해서 나선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리그 맞습니다. 경기가 뭐 거의 열흘 뒤 네. 거의 그쯤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만약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좀 리그컵을 생각을 했을 맞네요.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반전 리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선발 라인업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약간씩 되짚어 보면서 진행될 텐데, 우선 아스날은 하베르츠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리스 넬슨이 좌측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이때 하베르츠는 좀 미드필더 성향이 강하죠. 올 시즌 아스날에서도 주로 메짤라로 뛰면서 출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케티아에 비해서는 좀 더 스위칭을 한다거나 중원 가담을 해준다거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영향력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리스 넬슨의 기용 이유는 아무래도 마르티넬리나 트로사르의 최근 폼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FA컵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 위해서 뭐 저희 말씀 경기 전에 이 리뷰 전에 말하기로는 약간 그래도 제3의 선수를 한번 써보려는 이유도 아니었을까라는 말도 나왔던 걸 고려했을 때 리스 넬슨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의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성적이 좋지 않은 과정에서 공격진 쪽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확실히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제수스를 갑자기 제수가 돌아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뭔가 꺼내 봐야 되는데 그 카드가 이제 그나마 좀 찾다 보니까 좀 넬슨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중원에서는 조르지뉴, 라이스, 웨데고르가 중원 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좌우 메짤라를 평소에 아스날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라이스나 하베르츠가 왼쪽 메짤라, 그리고 웨데고르가 오른쪽 메짤라로 나섬으로써 서로 측면 지원을 해주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좀 빈번했는데, 이날은 조르지뉴, 라이스가 거의 투볼란치처럼 삼선에 배치됨으로써 좀 더 후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르지뉴가 주로 좌측 볼란테에 위치하다 보니까 보통 그 자리에 뛰던 진첸코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키비오르는 진첸코의 인버티드 롤보단 전통적인 오버래핑 동선을 가져가면서 넬슨을 좀 지원하려는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메잘라로 뛰던 웨데고르는 이선과 최전방으로 가면서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가깝게 뛰었고요. 하베르츠와 스위칭해서 어느 타이밍에는 웨데고르가 원톱에 위치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동선을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냥 최근에 계속해서 활용하던 그런 약간 아스날적인 전술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흐름 자체는.
좀 더 뭔가 하베르츠가 최전방에 있다는 거는 중원이나 스위칭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원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지난 아스날전을 돌아보면은 아놀드에서 살라로 이어지는 롱패스 이거를 저희가 키포인트로 네. 뽑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살라가 아시안컵 차출로 빠졌기 네이션스 때문에 네이션스컵. 네이션스컵 차출로 빠졌기 때문에 뒷공간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더미 역할 즉 두 명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줄 선수가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클롭 감독은 학포를 오른쪽 윙어 엘리엇을 오른쪽 메잘라에 배치함으로써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스위칭을 해주고 아니면 거기에 더불어서 아놀드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동선을 취하면서 오른쪽 공격을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뭐 아스날이 좀 자의에 의해서 컨셉을 바꿨다면 리버풀은 뭔가 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쵸. 뭐 좀 포메이션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냥. 학포가 거의 메잘라처럼 네. 뛰었고 거의 엘리엇이 윙어처럼 뛴 것을 고려했을 때 그냥 클롭 감독이 생각했을 때 쓸 수 있는 최선의 우측 네. 라인업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네. 이 살라가 없다 보니까 우측 라이너에서의 파괴력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반전 포인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살펴볼게. 반다이크 선수가 질병으로 빠진 점이 좀 포인트인데 거기다가 로버트슨, 치미카스까지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에 조고메즈가 왼쪽 풀백 네. 그리고 콴사가 센터백으로 구성을 하면서 좌측 수비 라인에 좀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콴사는 피지컬, 판단력을 바탕으로 수비는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반다이크가 워낙에 좀 여유 있게 수비 조율을 해내고 빌드업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살라로 바로 이어지는 롱패스까지 뿌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반다이크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메즈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지난 경기 리뷰할 때 뭐 거의 칸셀루가 뭐 생각난다 뭐 이럴 정도로 공격을 잘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뭐 이런 매경기 나오긴 좀 그렇죠. 매경기 그쵸. 나오긴 좀 네. 어려웠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도권은 아스날이 가져갔습니다. 전반 주요 스탯부터 살펴보자면 점유율은 아스날이 53대 47로 앞섰고 슈팅은 13개, 유효 슈팅이 5개로 굉장히 많은 공격 찬스를 잡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리버풀은 슈팅 2개, 유효 슈팅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XG 값은 아스날 1.29, 리버풀 0.10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아스날이 거의 전반전 공격을 모두 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면서 그 압박이 좀 통하면서 볼 탈취로 인해서 찬스를 좀 많이 잡았던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근데 좀 뭐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찬스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아스날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는 이날 조르지뉴가 생각보다 좀 탈압박을 잘한다. 리버풀도 어쨌든 네. 압박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르지뉴, 라이스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스날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었던 것 같고 물론 리버풀이 압박 강도를 높이는 타이밍에는 그들의 주도권이 있었을 타이밍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스날의 경기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아스날이 전반적 선택은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일단 조르지뉴, 라이스 그리고 웨데고르를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로 배치를 네. 하면서 리버풀의 그런 역삼각형 미드필더 배치를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1대1로 대응이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놓은 점은 리버풀의 중원을 좀 억제하는데 좀 효과적인 전술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리버풀도 중원 싸움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곤 있습니다만 역시 지난 2주 전 리그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반전 중원 싸움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 1.29잖아요. XG 값이. 네. 이 정도면 사실 한두 골은 들어가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아스날이 심각한 결정력 부진을 노출하면서 득점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아스날이 뭐 스트라이커의 득점이 많은 팀이 또 아니고 뭐 그리고 윙어의 그런 공격 포인트 생산에 많은 거를 의존하던 팀이었는데 최근에 윙어들의 폼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수 쪽에서 제수스 부상 나오고 이러니까 좀 뭐 길이 막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명씩 뭐 살펴보자면 네. 최전방에 있는 하베르츠는 뭐 물론 미드필더 싸움에 기여해주는 부분은 있었고 최근에 뭐 득점력이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 경기에서는 뭐 슈팅도 제대로 네. 하지 못하고
뭐 빗 맞는 슈팅 아니면은 홈런 이런 식으로 날리는 모습이 잦았고요. 그리고 뭐 웨데고르가 골대를 맞추긴 했습니다만 그 득점 상황에서는 좀 더 정확한 슈팅으로 이후 슈팅을 만들어 줬다면 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 있는 사카도 경기 내내 좀 슈팅 면에서는 네.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좌측에 있는 넬슨은 뭐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슈팅 뭐 XG 값 이런 걸 대비했을 때 공격진의 카리스마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스날도 이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 네,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유를. 네. 맞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반전은 리버풀이 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리버풀이 후반전 초반에 그러니까 한 59분쯤에 흐라벤베르와 디오고 조타를 투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왼쪽에 출전했던 루이스 디아스를 오른쪽으로 컨버팅 시킵니다. 맞아요. 루이스 디아스가 후반전 내내 오른쪽으로 뛰었는데요. 루이스 디아스가 오른쪽으로 뛰다 보니까 전반전에 아쉬웠던 오른쪽 공격이 좀 많이 풀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확보가 최전방으로 가다 보니까 공중볼이라던가 아니면은 좌측에 있는 누네즈를 통한 역습이라던가 좀 여러모로 공격 파트가 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 본격적으로 70분쯤 경기 후반전이 진행되면서 아스날의 압박 강도, 즉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좀 리버풀이 확실하게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아스날은 슈팅 5개에 그쳤고 반면에 리버풀은 후반전에 슈팅을 무려 10개를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 아스날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타이밍에 리버풀이 압박 강도를 높였고 결국 그 상황에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승기가 기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일단 득점이 안 나온 전반전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아쉬운 건 맞지만 근데 이 자책골 장면도 어쨌든 팽팽한 흐름은 어떻게든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냥 이 자책골이 좀 뭔가 크게 흐름을 바꾸지 않았나. 트리거가 되었죠. 사실 축구는 턴제 게임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한 전반 15분까지는 킥오프한 팀이 라인을 막 올려서 공격을 하다가 15분 뒤쯤부터 힘이 풀리면 상대팀이 또 막 올라오고 맞아요. 이런 식의 경기 형국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 전반전 내내 주도한 아스날이 자신들의 턴에 공격 득점에 실패하면서 후반전 리버풀의 턴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흐름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르테타 감독이 뭔가 좀 교체 전술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경기였어요. 이렇게 또- 클롭 감독은 적극적으로 교체를 쓰면서 이렇게 전술을 다변화시키고 그리고 템포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은 교체를 좀 늦게 시행함으로써 이렇게 이미 다 놓친 경기를 거의 뭐 소입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제 막판에 이제 우측 윙어, 좌측 윙어나 살짝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좀 경직된 교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체 카드 마르티넬리가 62분에 들어와서 한두 네. 번 아놀드를 상대로 완전하게 드리블 돌파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은케티아, 스미스로우, 트로사르 이 선수들 다 81분, 88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미 한 골 먹히고 뭐 거의 2골에 가깝게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체 카드를 했다는 거는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에는 이미 좀 늦은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게 이 아스날이 지난 경기에서도 이 에너지 레벨 떨어지면서 맞아요. 그다음에 그때도 왜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는데 교체를 안 이 얘기 저희가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맞아요. 똑같이 이번에도 그냥 마르티넬리만 자리 바꿔서 넬슨 형만 바꿔주고 그냥 딱히 뭐 지난 경기에서 배운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흐름이니까. 좀 시즌이 네. 좀 지속될수록 뭔가 아르테타 감독이 약간 좀 한계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 좀 느낌이 들어요. 좀 자신이 선호하는 A 전술이 있는데 뭔가 A 전술의 선수들을 좀 끼워 네. 넣으려 할 뿐 뭔가 그 선수의 개인 플레이에 따라서 뭔가 너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 이런 거를 따로 지시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늘 나왔던 키비오르 선수도 뭔가 계속 아까도 막 티오니처럼 플레이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뭔가 티오니처럼 좀 왼쪽 측면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뭔가 원래 쓰던 진첸코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해주지도 못했고 뭔가 좀 애매하게 된 느낌이 크거든요. 결국에는 자책골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공격진의 폼 문제를 안 꼽을 수가 없어요. 당장 지지난주에 리버풀전 이후로도 웨스트햄, 풀럼한테 연패를 당하면서 그 4경기 동안 1무 3패거든요. 그 4경기 공식전 4경기에서
아스날은 3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얻어내는 기회에 비해서 득점이 너무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또한 풀어내는 게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뭐 센터백을 스트라이커로 올려서 헤딩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미아스를 경기 후반에 센터백으로 올려서 극복했던 맞아요. 사례도 있는데 좀 그런 과감한 교체 기용이 안 나오는 게 물론 도미아스가 없다곤 하지만 그런 과감한 기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최근 아르테타 감독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클럽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더 두드러지게 더 드러났던 두드러져. 것 같고 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아스날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벤치 그쵸, 보면은 지금 조타 그라벤베르가 일찍 들어가서 변화를 빠르게 잘 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클락, 뭐 브래들리 그다음에 이 이외 선수들은 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선수들이에요. 켈러 빼면 포이버 네. 다 여기 다 뭐 부상당하고 그쵸. 아시안컵 차출되고. 차출되고 네이션스컵 네이션스컵 가고. 차출되고 네이션스컵 차출되고 이래가지고 리버풀도 뭔가 교체 자원에 변변치 않는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났다는 거는 확실히 좀 감독 간의 레벨에서도 좀 차이가 났던 경기가 아닌가. 뭐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클럽이 아, 워낙 뭐 그렇긴 하네. 높으니까. 클럽이랑 네. 비교하니까 네. 그렇긴 하네. 근데 네. 아스날 지금 목표 자체가 우승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이제 우승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준에서 놓고 보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는 아르테타 거니까. 감독이 시즌 내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연패를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도 그랬던 것 네, 같은데요. 지난해도 3연패로 그랬고 시작했잖아요. 지지난해에도 3연패라는 기록이 네. 중간중간 있었죠. 좀 이제 팀이 우승 컨텐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연패 흐름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3연패, 4연패 기록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잃어버린 승점으로 인해서 팀이 우승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3, 4위 자리도 좀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팀이 물론 모든 감독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그것을 좀 스텝을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 아스날은 스트라이커 영입을 이래서 원하는 것 같은 게 사실 이날도 하베르츠가 저는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 네. 근데 결국은 문전 앞에서의 카리스마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제주스 역시 올 시즌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은케티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전술적인 성향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선수 하나도 지금 아스날 최전방에서 되게 뚜렷한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겨울 이적 시장에 움직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아, 근데 같습니다. 또 애매한 게 아스날이 또 공격수를 의미 있게 데려오려면은 은케티아나 제수스 급의 선수 정도는 데려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 이상을 데려와야 돼요. 안 그 돼. 이상으로 그 데려와야 윗선 돼요. 그러니까 선수를 우승을 데려와야 하려면 되는데. 20골을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데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또 뭐 오시맨 뭐 이렇게 가야 네,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최소 가야죠. 아이반 토니? 정도 네.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겨울에 좀 돈을 그렇게 아끼고 많이 있죠. 쓰지 못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베르츠의 천억 쓴게 내가 볼 때. 하베르츠, 라이스 이런 선수를 영입하는데 라이스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많지 게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스날의 발전된 문제입니다. 선수를 사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번 시즌은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막 좀 기적적으로 어려울 것 어떤 같아. 선수를 막 데려오거나 막 진짜 박앤셀로 긁어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긴 합니다. 결국 있는 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근데 아르테타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보면 좀 물음표가 좀 많이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면 좀 패면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스날이 뭐 우승 우승 후보다 후보다. 뭐 이런 얘기. 한 달 전도 아니에요. 진짜 지지난주에 크리스마스에 리버풀이랑 할 때만 해도 안필드 원정에서 비기고 왔거든요. 아스날이. 그래서 그 경기를 통해서 아스날이 단독 1등이었고 저희가 그걸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 공식전 3연패를 당하면서 FA컵 탈락에 리그도 지금 챔스권으로 4위잖아요, 지금. 떨어졌죠. 그런 걸 봤을 때 아스날은 확실히 이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하고자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아스날의 최근 부진 원인은 그 양 윙의 부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 사카 선수가 좀 부상을 안고 뛰는 걸로 제가 안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1대1 상황을 강요받는 상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전술적으로 이제 보통의 사카였으면 뚫었을 상황인데 이제 상대팀 선수가 2명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부상을 안고 뛰니까 좀 그것을 좀 견디지 못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아스날이 측면도 죽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턴오버로 인해서 역습 상황도 발생을 하고 좀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날의 그 공격 선수 자체가 측면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 선수들이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근데 전수 자체가 워낙 측면에 하중을 많이 두는, 그냥 혼자서 두 명을 상대하는 그거를 의도하는 또 전술이기 때문에 측면 선수들의 폼이 또 선수가 맨날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치에 맞게 좀 정상적으로 바꾸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랜 B가 결국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렵게 돌려돌려 말했지만. 그렇죠. 결국 근데 또 아르테타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과연 플랜 B를 잘 만들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 또 아니다. 마무리하자면 일단 이 경기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리버풀 아스날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갔다. 네. 양팀 모두 FA컵 진출 내지는 뭐 컨디션 관리, 분위기 반전 등의 이유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스날은 유리한 흐름 속에서도 득점에 실패를 했고 리버풀은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아스날은 비슷한 패턴으로 최근 공식전 4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얘기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아스날과 딱 반대예요. 아스날이 3연패인데 리버풀은 3연승. 그래서 리그도 현재 1등. 아, 좋다. 승점 45점. 그래서 1등으로 달리고 있고, 뭐 그리고 살라가 차출이 되기 전까지도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리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FA컵에서도 뭐 어쨌든 한 단계 큰 산을 넘으면서 또 통과를 했으니까 어쨌든 리버풀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뭐 리그컵도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은 리버풀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챔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트래블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짭 트래블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리버풀도 그러니까 최소 무관은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확실히 뭔가 드네요. 좀 리그컵은 일단 지금 4강에 올라와 있으니까 결승전에서 첼시를 만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첼시보다는 확실히 첼시보다는 확실히 리버풀이 우승에 더 가까운 전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파도 솔직히 맞아. 리버풀보다 강한 팀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 하긴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승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그다음에 리버풀이 좀 상황이 크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 뭐 부상도 많고 차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끌고 가는 거 보면 확실히 클럽 감독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네. 다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얘기는 이걸로 마쳐보고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는 바로 손흥정 씨가 발언한 그런 내용에 관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존에 계획을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가 아주 화제가 되는데 우리가 안 다루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좀 화제성 면에서 채택을 해봤는데요. 일단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손흥정 씨, 뭐 손흥민 선수 아버지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네. 개인적으로는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굉장히 솔직하게 세게 많이 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상당히 굉장히 이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상 굉장히 역대급에 들어가지 않는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해 이번 아시안컵에선 우승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뭐 축구 실력,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뒤진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을 해버리면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이 된다.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 축구는 현재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우승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격이 없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손흥정 씨의 말에 따르면은 우승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실력이나 투자 이런 그쵸. 것들이 필요한데 준비가 덜 됐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일본에 비해 많이 뒤처진다는 거죠.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말들에 대해서? 저는 일본의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뭐 잘은 몰라요. 근데 그냥 관심만 많은데 확실히 일본은 지금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정말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에서도 그렇고 프로스포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죠. 생활체육도 열심히 하고 엘리트 체육도 열심히 키우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축구조차도 뭔가 제대로 된 지원이 사실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쵸. 사실 그 프로사나 유스 팀
그 고등학교들 정도 빼고는 또 의미 있게 육성을 해나가는 그림. 뭐 요즘은 이제 클럽 팀들도 많이 발전하고 거기에 이제 좋은 감독님들도 많이 가 있고 행태가 좀 변화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네. 의미는 또 왜냐하면은 그게 아무리 클럽 팀에서 훈련을 하고 클럽 팀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 선수들은 진학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학을 하려면 성적이 필요하고 왜냐면 뭐 뭘 보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뭐 대학교 감독관들이 왜냐면 모두가 프로에 가는 건 아니니까 대학교 맞아요. 감독관들이 다 일일이 선수 와서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냥 서류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클럽 팀들도 성적이 필요하고 선수들의 진학을 위해서 왜냐면 모두가 프로 팀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클럽 팀들도 뭔가 예전에 고등학교 팀들이 경쟁을 할 때 그런 문제들처럼 성적 지향적인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뭐 성적 지향도 성적 지향이 문제인데 일단 사실 나라에서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큰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은 대중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볼 수도 있고 착각할 수 있어. 특히 저는 체대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가 인기 많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대중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는 정말 인기가 없고 이번에 아시안컵 분위기만 봐도 사람들은 아시안컵과 아시안 게임이 뭔지도 구분을 잘 못하고 아시안컵에 설레하는 건 우리 4명뿐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제 주변에 있는 체대 동기들조차도 아시안컵이 그래요? 정확히 언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하긴 뭐 네. 주변에 물어봐도 그거 아시안컵 우승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네. 아시안 게임인데. 네. 그래서 손흥정 선생님께서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투자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야 인기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매니아층만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렇죠. 섣불리 일본처럼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고 지금 일본은 결국 생활체육을 되게 좀 적극적으로 밀면서 전체적으로 나라의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축구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뭐 이렇게 생활체육 어쨌든 이런 얘기를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결국 뭐 정부 정책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행태,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의 흐름,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일단- 결론만 네. 얘기하면 손흥정 씨가 무슨 의미에서 하는지 알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맞아요. 인터뷰 자체가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손흥정 씨가 이 아시안컵 얘기뿐만 아니라 뭐 애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이기려는 대학 구조 이게 또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정 씨가 약간 한국 사회 자체가 스포츠에 대한 뭐 그런 좀 문제점들을 되게 좀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터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는 근데 우승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네. 당연히 우리가 일본보다 떨어지는 게 맞고 뭐 그리고 그런 이제 산업적인 크기나 아니면 우리의 수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우리가 뭐 잽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 이 우승이라는 결과와 과연 이제 동일시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A가 맞아. 없다고 B가 되지 말아야 안 된다. 하는가. 근데 이거는 약간 프로팀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종목 불문, 음. 축구든 야구든 그 어떤 프로팀 감독이었나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원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이대로 우승을 해버리면은 다 이게 제대로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기업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한국 프로 시스템인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팀의 A팀의 구단의 모기업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뭐 유스 끌어다 쓰고 어디 임대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해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팀이 한국 프로스포츠의 특성상 그 팀이 내년에 더 지원을 해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모기업의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확실하게 기반을 쌓고 이런 팀이 우승을 해야 그러면 우리도 투자를 해야겠다. 우리도 더 영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뭐야 돈 안 써도 우승하잖아. 이런 식으로 우승하면 안 된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국가대표 아시안컵 우승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보드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쪽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기 전에 먼저 달콤한 것을 맛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런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과연 우리가 우승을 못 한다고 해서
한국 축구의 근본이 바뀔까? 전 그거 그건 또 아니죠. 그거가 그건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지원과 성적에 관련된 얘기했는데 딱 생각나는 게 바로 포항 스틸러스 생각이 아 그렇죠. 나거든요. 포항도 말이 되고. 포항 스틸러스가 김기동 감독이 정말 팀을 기적적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적으로 잘 이끌면서 최근 FA컵 우승도 하고 정말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되게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결국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번에 FA컵 우승을 통해서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은 그냥 과감하게 포항을 떠나서 서울로 가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성적은 진짜 서울과 포항은 요즘 성적은 거의 하늘과 땅에 있는 그쵸. 팀의 차이인데 그렇죠. 격차가 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선택한 거 보면은 확실히 지원과 성적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뭐 성적을 잘 낸다고 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성적이 안 난다고 갑자기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우승해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클럽 레벨이 아니라 국가대표의 레벨로 들어서면은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됩니다. 아 이게 아, 포퓰리즘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승했으니까 더 투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승 못하면 에이 우승도 못하는 거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약간 공약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 이제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왜 이제 그 선수들 면제를 시켜주겠습니까? 그게 이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그렇죠. 그랬으니까 음. 그때 군면제를 시켜준 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국가대표 레벨은 저는 정치적인 이런 시선이나 사람들의 포퓰리즘 이런 게 개입될 수 있다고 봐서 만약 이거 우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맞아요. 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포츠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 게 네. 제일 큰 목표인데 맞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클럽 레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국가대표 수준에서 우승을 그렇죠. 차지하거나 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쵸. 새로운 신규 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잠깐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좀 불운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암흑기. 암흑기가 있었죠. 그런 저희 알제리 사태랑 그렇죠. 뭐 이런 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카자네 기적 그 이후부터 뭔가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런 연이어서 게-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음.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좀 순 효과 이로 인한 변화를 좀 기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손흥정 씨는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사실- 뭐 손정 네. 씨가 저희보다 축구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쵸. 그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그래서 막 이번 월드컵에서도 막 되게 극적으로 16강에 가면서 네. 되게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고 그게 저는 어느 정도 K리그의 올 시즌 흥행에 그렇죠. 있어서 큰 기여를 영향이었죠. 했다고 큰 영향이 생각을 있었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이미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네. 사실 축구를 잘 모른다고 해도 아 그 선수라고 이름은 들어봤을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된 지금 대표팀이 만약에 아시안컵 우승을 한다면 저는 또 한 번의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서 이 맥락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우승을 좀 했으면 무조건 좋겠다. 우승해야 된다.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우승 못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 못하면 정말 쉽지 않을 쉽지 것 않을 같아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이거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렇죠. 더 발전해 나갈 수 네. 있는 계기를 마련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뭐 시스템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잘 돼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그걸 쓸 거 아니에요. 잘 되면 저는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계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쪽으로든 그러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음. 되니까 또 오히려 더 지원이나 이런 거는 더 빵빵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이번에 결승전이 설날 네. 그 연휴 설날 기간? 네, 연휴 네. 기간에 껴있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설날 당일에서 이제 그 넘어가는. 날로 넘어가는 그 12시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일본을 만날 때 와 되게 그러면 유력한데 대박인데? 네, 이게 지금 스토리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설 연휴에 일본을 꺾고 우승 그러면은 정말 신규 팬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거. 나 그 반대를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지면은 지면은- 지금 손은정 선생님 말대로 지면은 진짜 나라. 끝이야. 그건 말하기 여기서 싫습니다. 국민 여론 최악인데요. 축구 인기 올라가는 거 뚝 떨어져요. 진짜. 그때 벤투 카타르 사태 생각나는데요. 아 근데 어. 이번에 어쨌든 그럼. 결승에 올라가서 일본을 만나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정말 스토리도 있고 64년 뭐 64년 맞나요? 네. 64년 만에 우승에 일본 꺾고 우승? 와. 완전 우리나라 축구 너무 좋죠. 황금기에
더 이제 더 북중미 앞세를 월드컵까지 가는 이어갈 거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희망 마중물 뭐 긍정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시나리오? 같아서 예. 이번에 우승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흥정 선생님 말 저는 100% 동감해요. 일본한테 너무 밀리는 것 지금 장면은 현실인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승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손흥정 선생님 무슨 뜻으로 네, 말씀하시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알겠어요.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네. 개소리는 아니다. 아니, 완전 그게 맞는 일리 말이죠. 있는 말이다. 솔직히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손흥정 선생님의 얘기한 의도를 좀 따라가 보자면은 만약에 한국 축구가 지금 우승컵을 아시안컵에서 정말 설날에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따낸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그냥 공이 취한다. 협회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럼요. 당연하죠. 예. 협회나 뭐 솔직히 이거 갖고 자랑들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우승하면은 절대 그런 우승의 공이 협회나 이런 시스템에 있지는 않고 사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에이스들은 우리의 시스템으로 키워낸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도 김민재는 마찬가지죠. 그래도 황희찬, 김민재는 김민재는 뭐 이미 김민재는 뭐 맞아요. 어느 정도 치는데 우리 김민재- 시스템 안에 예. 있다고 뭐 보죠. 75%는 외국산이잖아. 그러니까 맞아. 지금 주축 선수들도 거의 다 스스로 커나간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우리의 생각해보니까. 시스템 안에서 뭐 협회 지원을 받고 큰 선수도 있지만 되게 비율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승을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해서 와 우승했으니까 이대로 가자가 아니라 우승했으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더 발전하자 우리의 시스템을. 그렇게 좀 가보면 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 또 있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평균을 좀 높이려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발전된 선수들이 없다가 슈퍼스타가 슈퍼스타가 없다. 나오지 뭐 않는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축구에서만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오타니가 오타니라는- 7억 받고 야마모토가 투수 최고액 계약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그다음에 이게 야구는 그런데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블루록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아, 그 축구 아, 애니메이션 알아요.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 가둬놓고 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가둬놓고 스트라이커 키우는 네, 맞아. 아, 스트라이커 그냥 서바이벌처럼.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만화가 이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진 않지만 근데 그런 종류의 만화가 주목을 받을 만큼 한쪽의 일본이 시각인 거죠. 득점을 기록하는 그런 압도적인 에이스에 목말라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있으니까. 그렇죠.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존재가 있고 손흥민의 다음엔 또 이강인이라는 확실한 존재가 팀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거 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이런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그다음에 앞으로도 보유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에서도 그냥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축구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처음에 지용이 형이 했던 말대로 대중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만약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서 손흥민이 나오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지만 맞아요. 지금으로 있어서는 사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진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가더라도 막 너도 나도 야구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당장 어디 산다고 맞아요. 해서 그 지역에 있는 K리그 팀을 응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인 축구 인기를 끌어올리는 게 네.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손흥정 이 씨도 좀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우리의 시스템이 현재 일본이나 뭐 이런 주요 유럽 리그나 뭐 이렇게 비교하면은 뒤지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건 확실히 맞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시안컵의 결과가 중요치 않은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중요하다. 그렇죠. 아시안컵의 결과가 이런 시스템 발전에도 많이 공을 세울 수가 있다.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승은 무조건 해야 된다. 우승을 해야 된다. 우승에서 나쁠 건 없죠. 네. 아플 거 없는 게 아니라 우승은 뭐 너무 행복해야죠. 좋죠. 무조건 해야죠. 행복한 것 그렇죠. 같아. 해야죠. 하긴, 물론 맞아. 우리 4명만 좋아하겠지만 축구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만약에 근데 내가 축구 좋아하는 애들만 근데- 좋아할 거지만 좋아할 수 있어요 다. 근데 만약에 진짜 설날에 그러니까 그게 설날하니까 한일전이 가족끼리 모여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일전이 되고 거기서 우승을 손흥민이 우승컵이 들어오는 그게 나간다면 진짜 와. 진짜 축구에서 큰 붐이 이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T1 지금은 또- 우승급 거의 네. 서사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야 뭐 조별리그 사실 상대가 많이 약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뭐 토너먼트 가고 강팀들이 좀 만나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일본 만나면 주목 받아야죠.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네. 그게 스포츠 스토리 산업의 완성이다. 성공이다.
좀 조건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우승했을 때 파급력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난해도 캐리가 워낙 또 잘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두보 자체는 마련된 것 같으니까 딱 이번에 방점을 찍어서 이 방점을 통해서 뭔가 한 축구 단계 더. 발전을 또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네. 더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확실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선수들 진짜 화이팅을 화이팅. 해주시길 파이팅입니다. 자,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첫 경기 1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아시안컵도 팔로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도 응원을 하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경기 있을 때마다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아시안컵